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조승현입니다. 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와 외교정책 가이드라인 격인 외교청서를 통해서 영토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방부가 오는 16일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이런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하고 또 강력하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서 언론 역시 일본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연일 보도하면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언론 모두가 이러한 논란이 불거질 때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대책을 논의할 뿐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TV의 비평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를 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뉴스 1번지와 시사터치 그리고 뉴스 브런치를 살펴본 백승재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TV에서 지난 일주일간 방송한 프로그램 중 뉴스 1번지를 모니터링한 내용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열흘 앞두고 4월 6일에는 뉴스 1번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에 대해 전문가 두 분과 연합뉴스 TV 기자를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유족이 원한다면 세월호를 인양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족과 여론의 반응, 인양 방법, 인양 비용,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들이 잘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대체로 긍정적인 유족과 여론의 반응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지, 세월호와 같은 해양 참사 사건으로 인한 동체 인양 문제에 대해 외국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인양 비용은 어떻게 되면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등 궁금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분의 토론 시간 동안 이러한 내용의 토론이나 자료가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 과정에서 두 명의 전문가는 본인들의 정치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연합뉴스 TV 기자까지 참여한 마당에 객관적인 자료와 균형 있는 논점 제시로 진행되었다면 객관성과 균형감을 담보하고 보다 풍성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세월호 인양으로 인해 사고 원인 및 배후 진실규명과 함께 세월호로 인해 꽉 막힌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문제 등 여러 중요 이슈들이 다룰 수 있게 되길 빌며 이로써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월 7일에는 시와호 토막 시신 사건에 대해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모시고 이 사건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엽기적인 강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사건의 개요와 현황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회 안전망에는 문제는 없는지,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등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와 같이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와호에선 약 12km 정도 CCTV조차 설치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기 십상이라는 점, 경기 남부에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중국 동포 등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보다 경찰이 담당하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옆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관심 없는 바람에 통반장득 소규모 이웃 조직을 통한 공동체적 범죄 억제 장치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건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을 자극적으로만 다루려는 일부 언론과는 달리 이번 방송과 같이 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경기 남부 등 외국인 노동자 및 중국 동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공동체 사회와 정부 정책적 제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의 선도적인 역할이 재구실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4월 7일 시사터치에서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동교동계가 4.29 재보선에 문재인 대표를 지원할 것인지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자는 문재인 대표 발언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님과 교수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발언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두 분 패널 모두 찬성하셨는데요. 다만 세월호 인양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듯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태도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인양 산불관으로 대해 비판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길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유족과 여론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까지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적극적이라면 기존의 세월호 인양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하고 세월호 인양으로 인한 비용, 조달 방법, 사회통합 효과나 실체 규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면 세월호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4.29 재보선에 대한 동교동계의 지원 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DJ 정부와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 등 친노계에 대해서 갖는 섭섭함과 거리감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왜 박지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동교동계의 4.29 재보선 지원 활동 여부가 정치적으로 문제되는지를 이해하는 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사터치는 2주에 있었던 주요 정치 이슈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사터치가 다룰 주요 이슈의 경우는 반드시 그 이슈의 발생 원인과 배경, 미치는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MB정부의 자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고리라고 여겨졌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월 8일 검찰 수사에 이은 긴급 기자회견을 한 후 4월 9일 북한산에서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에 대해 4월 10일자 시사터치에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수님과 심리 3당 전문가를 모시고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찰학교 교수님과는 오전 8시 12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시간이 지나서야 시체를 발견하는 등 수사기관의 잘못은 없었는지, 자살에 이르게 된 검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자원 비리 수사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수사와 관련한 쟁점을 다루는 한편 심리 상당소 소장님과는 성 전 회장이 기자회견까지 하고도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 상태, 자살의 장소로 집에서 다소 먼 북한산을 선택한 이유, 자신을 찾으려는 듯 휴대폰을 끝까지 켜두고 있었던 심경, 자살 전 50분간 이어졌다는 언론과의 통화 등 성 전 회장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항의성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은 보다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려 했는지 앞으로의 수사 향방 등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이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언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제한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정확한 것을 보도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7일 뉴스 브런치에서는 연예인들의 재테크 비법으로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손예진, 원빈을 비롯하여 서장원, 기룡우, 비 등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한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비결에 대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샀는지, 그 이유는 뭔지,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입지 선정과 건물 용도만큼 1%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활동을 잘 활용할 것을, 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만큼 우량 임차인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문가답게 시의적절한 자문을 해주셔서 재테크 관련하여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연합뉴스 TV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민하고
선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방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너무 자극적이고 일방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여 방송 스스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이는 작은 것을 취하느라 큰 것을 잃고 마는 소탐대실에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이렇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방송계에서 연합뉴스TV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에 대한 조명은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인데 이번 4월 9일에 방송된 뉴스 브런치에서는 문화평론가 상담 심리학 박사를 모시고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서 노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수상회와 약장수를 소개하면서 황혼의 로맨스와 같은 노년의 사랑을 다루고 일명 떴다방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의 삶도 조명하였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누군가의 이웃이나 부모 등 조연으로만 출연했던 과거에 비해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현재 상황에 대해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일부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 주체로서 노인의 지위가 격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언론의 진정한 사명 중 하나는 노인 복지 문제와 일자리 및 삶의 질에 대한 성찰과 사회 선도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계몽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뉴스 브런치는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조금 가볍게 전달하는 시도하에 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강화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중간에 시청자의 질문을 받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방법이나 시청자 인터뷰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도 전문가 대담과 함께 사용한다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일주일간 방송된 연합뉴스TV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 1번지와 시사터치, 뉴스 브런치를 시청하고 모니터링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노세창, 장혜린 학생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보도국 기자들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를 낱낱이 파헤치는 여의도 족집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을 기상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업 기상도,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의 행태를 정리하는 현장인, 끝으로 화제가 되는 유명 인사들의 말을 짚어내는 말 한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뉴스 형식에서 탈피하여 기자들의 개성과 소신이 드러나는 신선한 코너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일침을 놓는 속 시원한 리포트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본격적으로 주요 코너가 시작되기 전 도입 부분부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고를 통해 코너에서 다뤄질 소재를 핵심 제목과 영상으로 미리 알려줘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이어진 프로그램의 진행자 김나연 아나운서는 사자성어를 이용하여 앞으로 다뤄질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예고 부분에서 코너의 제목과 주제의 제목이 동일한 위치에 비슷한 색깔로 위치해 있어 헷갈릴 수 있었다는 점, 내레이션 없이 영상이 이어져 자칫 지루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이는 대권 잠룡 각축장의 모습을 강영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29 재보선 상황에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배경음악과 더불어 현장음을 함께 사용해 현장감을 살리고 코너의 이름에 걸맞게 족집게처럼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인터뷰의 핵심만 출연했습니다. 반면에 배경음악의 크기가 기자의 내레이션보다 커 기자의 상세한 설명에 귀 기울이기 힘들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시의원 삼총사와 같이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해 정치적인 사안에 배경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을 위한 풀이를 더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기업 기상도에서는 성승환 기자가 뭉쳐야 산다 대 나만 살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사정을 분석했습니다. 기업 기상도의 기업과 경제에 대해 기자의 유쾌한 설명에 분위기가 전환됐는데요. CG로 사용된 그래픽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맑음, 흐림의 기상예보 단어들, 기업을 연상케 하는 도심 속 배경과 날씨를 사용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동국제강을 설명할 땐 동국제강 회장에게 직접적 화법으로 언급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진심을 대신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기상도인 만큼 실제 날씨를 전하는 기상예보의 장치를 더 사용했다면 시청자들이 느끼는 재미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현장인에서는 최근 더욱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여당 대표가 직접 나와 본인을 사칭했다는 사례를 설명하는 장면이나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의 실제 인터뷰, 잘 알려진 이혜인 씨의 최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의성과 더불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터뷰를 담아 시청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어지는 작은 코너인 말 한마디는 유명 인사들의 말의 핵심을 짚어내고 실제 기자회견의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특히 개도 구록도 다 잃은 출마 선언이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쳐버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짚어내고 영상에 바로 이어 실제 목소리와 자막을 반복하여 말 한마디로 사안 전체를 핵심 정리하는 것이 집중도를 높이고 전달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기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사를 가지고 나와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기사를 재구성하고 전달하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유익한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기자들의 기획력과 전달력뿐만 아니라 김나연 아나운서의 카리스마 있는 진행이 어우러지며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흥미,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의 목적이자 의도인 시사성까지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 스트라이크가 있다면 연합뉴스 TV엔 기자들의 돌직구 리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일침을 놓는 속 시원한 뉴스. 명품 리포트 맥이 앞으로도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이 더해진 명품 리포트만을 전하고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명품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독도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한국의 영토 주권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주도하게 될 미래 세대들까지 잘못된 역사관이 입력되면 한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언론 역시도 일본 정부의 도발을 연일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과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그저 전달하는 데 그치거나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비판만을 일삼을 뿐 영토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또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과 언론 보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미디어대학원 유미디어학부의 정혜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독도 관련해서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 중학교 교과서 또 외교청서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연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내용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나 신문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메인 뉴스는 물론이고 보도 전문 채널이나 뭐 종편 채널 할 것 없이 일본의 그 중학교 교과서 왜곡 문제와 외교 청서 공개를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의 뉴스 1번지를 비롯해서 보도 채널이나 종편 채널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이 이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었고요. 네, 신문의 경우에는 좀 매체마다 비중에 좀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 일본 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일면 사이드 톱으로 이제 보도한 데 이어서 다음날 그 외교 청서 공개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의 독도 총공세라는 제목으로 그 일면 탑 기사로 실으면서 동시에 그 2, 3면의 전체 해설 기사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전면 비판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그 일면 기사로 실긴 했었지만 비중에 좀 차이가 있긴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들이 뭐 진보 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식을 빌어서 보도하면서도 다른 이슈에 비해서는 좀 논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받아 적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외교술에 대해서도 전문가 비판 등을 통해서 비슷한 논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그동안 독도 관련 해설 보도나 전망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는 특별히 다른 접근이나 다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고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황의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국 많이 유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CCTV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내용 중에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서술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또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일본을 비판하는 강도는 우리 정부보다 훨씬 강한 셈이고요. 네.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에게 정확한 역사관을 가르쳐라라는 이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 외교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비판 수위가 좀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탄이나 유감과 같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만 중시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좀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상대적으로 대응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듯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해외 언론들은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비판해 왔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착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외교 청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이달 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인지 최근에 일본의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에 한 칼럼에서 이 한일 양국 관계의 악화는 두 나라 국익에 반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해를 끼치는 심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베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모두 과거의 포로가 된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어떤 우려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또 미래를 위한 동반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좀 달리 보면 과거에 대해서는 좀 덮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군사, 경제 주도권 경쟁 속에서
최근 특히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어떤 일본과 미국 양국 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우리와 어떤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해외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끌기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사 왜곡 문제를 두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거는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지만 사실 여기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일본 그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정말 그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또 그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늘 그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본 측 어떤 주장의 허구, 그것에 대한 근거나 우리 입장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치 지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나 또는 어떤 일본 그 998 위상에 따라서 좀 역사 왜곡 정도가 춤을 춰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이 정치 지도자가 된 아베 일본 총리 어떤 개인적인 특성과도 연관돼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의 보도는 그 최근에 뭐 뉴욕 타임즈의 독도 광고와 같은 일회성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보도되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역사 교과서 서술 방식을 되짚어 보거나 혹은 그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좀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보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왜곡은 그 유럽인들이 독일 나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 또 이에 대한 어떤 독일의 반성적인 태도와 연관시켜서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어떤 배상을 촉구하는 외교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는 우리가 이미 실효성 있는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본이 오히려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고자 하는 술책에 네.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역사 왜곡이나 영토 분쟁 문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또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언론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일본의 이 역사 왜곡 문제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냉철한 학술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일본과의 어떤 학문적인 대화, 투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한 미디어의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다 해결된 것이고 역대 총리들이 사과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계속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기술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그 아베 일본 총리의 어떤 적극적인 대미 외교 공세 때문인지 아니면 혹은 다음에 어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때문인지 또 국무부 관리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일본의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또 언론의 논조도 과거보다는 덜 비판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외교부가 일본이나 중국의 외교부가 해외 여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 부분에 좀 반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비판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일 뿐만 아니라 일본 패전,
한국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역사 영토 왜곡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 앞날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사실상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도 영토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